네, 투자공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투자공시 유튜브도 무럭무럭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뭐 바이오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얘기도 좀 했었고, 요즘 주로 이제 이 섹터들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큰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섹터로 어떤 상황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마침 이제 뭐 11월 중순 이제 연말이 가까우기 연말이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대한 얘기도 좀 이제 슬슬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트럼프 이후의 상황들, 그 다음에 내년에 대한 글로벌 어떤 전망들, 매크로한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요. 여러분들께서 뭐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김한진 박사님, 이코노미스트시죠. 박사님 모시고 전체적으로 좀 큰 틀에서의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대선 얘기를 일단은 아직은 좀 이제 뭐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니까 잠깐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은 질문지를 준비하시면서 김 박사님은 트럼프의 당선, 그다음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 이거를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라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어떤 딱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셨던 게 뭐가 있습니까? 네,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대중의 선택이 좀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트럼프가 당선될 줄 몰랐는데 그냥 뭐 잘하면 뭐 해리스가 이길 수도 있겠구나 막판에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좀 폴이. 백중세를 그렇게 네, 보셨군요. 그런데 미국의 주류 폴 하는 쪽에서는 거의 이제 트럼프가 우위였어요. 시중일관. 미국에서는. 네, 막판에 해리스가 치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 우위를 끝까지 점쳤고 뭐 홀리마켓이라든지 도박 사이트도 끝까지 뭐 트럼프의 우위를 점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트럼프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아무튼 뭐 좀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런 대통령의 선거, 대통령의 성격 이거는 조금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예. 하나는 대통령의 권한이 일단 세지겠구나. 왜냐하면 블루 수입을 했기 때문에 레드 수입이죠. 예. 반대로 공화당이 상하원을 하원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만 거의 결정됐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금 대통령의 권한이 가뜩이나 미국이 강한데 그게 더 강해지겠구나. 개인적인 인물의 특성도 그렇죠. 봤을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법을 많이 바꾸겠구나. 상하원이 백악관과 같은 장악을 단위이기 했으니까. 때문에, 법을 바꾸면 사실은 이거는 좀 오래 갈 수 있거든요. 예. 이 형성된 법이 2025년에서 2028년 트럼프 집권 기간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2029년에도 계속 존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바뀔 수는 있겠지만 법이라는 게 한 번 생성되면 아무래도 조금 다 바꾸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법과 조금 제도가 많이 바뀌겠구나. 세 번째는 좀 프레임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프레임이요. 프레임. 그러니까 세계 경제와 무역 질서의 프레임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뭐 안보 지형이라든지 구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바뀌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뭐 이거는 뭐 제 생각뿐만 아니라 뭐 모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은 미국 경제에는 도움이나 좀 주변국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과 이제 프레임의 변화는 이게 트럼프가 물러나도 상당 기간 앞으로 한 뭐 길게 보면 10년, 2030년 이후까지도 트럼프가 깔아놓은 뭔가 세계의 판이 조금 계속 존속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좀 부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번에 선거 결과 관련돼서 보면은 히스패닉이라든가 흑인 뭐 남성들, 그러니까 전체로 흑인들, 소위 말하는 유색인종들이 조차도 해리스보다는 이제 트럼프를 선택을 했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사실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소수자고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조차도 트럼프를 선택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공감이 갔던 게 결국은 경제 문제였다라는 쪽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결국은 예전에 트럼프가 아니라 그 클린턴 때였나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 하여간 그런 맞습니다. 이제 선거 그 슬로건도 있었는데 그게 리바이벌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굉장히 경제가 어떻게 보면은 대선을 큰 어떤 요인이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던데 이 경제 문제가 왜 이번에 그렇게 이런 유색인지들 저소득층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수 계층 이런 사람들까지 트럼프로 표를 찍게 만든 이유가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경제는 상당히 이원화돼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선거에서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경제와 우리가 그 책상머리에서 보는 경제 지표랑은 좀 다른 거죠. 2023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2.5%고 올해도 뭐 한 2.4%일 것 같고. 예, 대략. 그다음에 뭐 내년에 해리스 민주당이 됐어도 뭐 저는 경제 성장률이 뭐 2% 언저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경제는 다른 나라 경제보다 월등한 높은 성장률 그리고 그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좋은 기업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혁신 기술이 뛰어난 기업들 네. 뭐 전 세계 30개 혁신 기업들 탑 30 중에서 거의 한 25개가 미국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 정도로 거의 판을 잡고 있다. 음. 그런데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경제는 그것과 관련이 없죠. 아. 우리가 보는 경제는 나스닥 100, S&P 500 기업,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인 거고요. 유권자들이 보는 경제는 물가죠. 물가가 바이든 정부의 실책은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뭐 물가가 팬데믹 이후에 한 30% 체감적인 그렇죠. 물가는 서비스 물가, 뭐 음식값, 뭐 최근에 각종 뭐 공공요금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보험료, 뭐 기름값도 예전보다 좀 올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좀 떨어졌다고 해도. 그리고 뭐 좀 항공료, 네. 여기는 이제 항공료 같은 경우도 거의 버스비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모든 물가가 다 올랐기 때문에 아마 한 평균 내면 뭐 코로나 전이 100이었다면 지금 한 130, 140대 이게 거북한 거죠. 그렇죠. 너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대. 소득도 사실은 별로 변한 게 없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그 사이에 물가가 네. 3분의 1 이상 뛰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냥 앉아서 더 가난해졌다라는 생각을 할 법합니다. 맞습니다. 연준은 2%의 물가 목표를 갖고 있지만 2%도 10년간 2%가 올라봐요. 그렇죠. 얼마나 누적 복리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누적적으로 9%까지 올랐다가 계속 떨어지면서 2%에 아직 마이너스 2%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더해서 복리로 계산하면 지금 물가가 100에서 130, 140 오는 거죠. 유권자들은 피부로 물가가 부담된 되는 겁니다.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결국은 물가를 못 잡았다. 바이든 때문에 내가 더 살기 힘들어졌다. 그렇게 네. 봤다 이거군요.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됐더라면 그 의미 없는 복귀지만 경제 정책을 물가를 확실하게 잡겠다. 서민들이 고통을 못 느끼도록 완전히 뭐 조금 세금을 더 깎아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경제 정책을 어필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트럼프는 일단 기름값 낮춰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에 감세한다고 그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고 객관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정책이지만 미국은 정말 그동안 당하고만 살았다. 돈 많은 한국에 뭐 국방비 그냥 뭐 다 저기 해주고 일본, 유럽 다 그냥 뭐 바보같이 살았다. 네. 바이든 때문에 이거를 미국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불법 이민자들 뭐 뉴욕시 같은 경우 뭐 쿠폰 나눠주고 이러면서 뉴욕시 재정이 뭐 망가졌다. 이런 거 바보 같은 행동인데 이걸 다 바로잡겠다. 그러니까 좋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뭐 되면 저학력 백인들, 뭐 러스트 벨트에 주로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흑인이나 뭐 히스패닉 같은 유색인종 이런 분들, 그러니까 사회에 이게 좀 약간 저층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유럽이 어떻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고 뭐 중국이 어떻고 사실 별 관심 없죠. 모르고요. 사실은 뉴스도 아마 제대로 잘 보질 못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 특히 이제 어쨌든 뭐 수십억 달러의 자산가든 한 달에 뭐
하루에 하루 벌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 표는 똑같은 한 표니까 그러니까요. 그 표심을 그 어떤 물가를 잡겠다, 그다음에 세금을 줄이겠다 이런 걸로 굉장히 적확하게 공략을 했던 거군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런가 민주당이 너무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지적이 이번에도 또 나온 것 같습니다. 마치 그게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이 졌을 때, 그때도 트럼프한테 졌을 때였죠.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번에도 또 대자비가 되고 공교롭게도 둘 다 여성 대통령 후보였고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이 그때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이렇게 대선에 그러니까 재선에 성공한 이런 그 성공 포인트들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트럼프의 2기 임기가 이제 내년 1월에 시작이 될 텐데 여기에서 시작되기 전입니다만 뭔가 시사하는 바, 뭐 이런 뭐 관세니 뭐니 뭐 보험이니 이런 큰 어떤 그 담론들을 떠나서 요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 이게 트럼프의 2기에서 좀 뭔가 우리가 바이든 정부 때 하고 좀 달라질 거라든가 뭔가 좀 변화 있을 거라든가 이런 건 어떤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바이든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이 트럼프 2기를 바라봐야 그 모든 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 1월 20일 이후에 예. 모든 세상이 동떨어져서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 또 뭐 가령 풀린 통화라든지 재정 그렇죠.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안고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된다라는 점. 그래서 트럼프 1기와 2기가 어떤 게 다르냐 이런 네. 부분.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트럼프는 경제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거꾸로네요. 네. 결국 자기가 경제를 잘 안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자기는 굉장히 유능한 참모들과 글쎄요. 함께 이 문제를 복잡한 문제를 다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 저는 조금 큰 추세에서 본다면 네.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트럼프의 2기 정책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예. 갈수록 마무리는 조금 좋지 않게 끝날 거다라고 뭐 제가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연장선상에서 보는 거죠. 팬데믹이라는 연장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년 전에 2008년 금융위기의 연장선.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5년이 흘렀는데 그 이후에 돈이 얼마나 풀렸냐라는 거죠. 아, 결국은 유동성 문제 네. 되는 거군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2008년, 2009년 이후에 그 금융위기 이후죠. 지금까지 풀린 통화의 거의 뭐 한 절반 정도, 한 45%가 팬데믹 이후에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도 엄청나게 역대 유례 없는 정도로 돈을 풀었다 하는데 그거만큼이 어떻게 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네. 국채도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네. 예를 들어서 2017년이죠. 트럼프 1기 예, 출마할 때 그때 미국의 부채는 한 100%밖에 안 됐어요. 네. GDP 대비. 재정 수지도 마이너스 3% 초반이었고요. 지금 부채가 123%잖아요. GDP 대비. 20% 포인트가 결국 팬데믹 때 늘은 거예요. 팬데믹 때 는 거고 법이 재정 수지도 지금 6.4%잖아요. 지금 의회 예산국 전망에 따르면 7% 가는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데드라인이 한 7% 정도 그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뭐 피스칼 트랩이라고요. 많은 나라들이 이런 그 재정 함정에 빠져 있는 게 미국도 재정 그 세출에 거의 한 13%가 이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나머지는 이제 경직성 비용이거든요. 예. 줄일 수 없는 딱 그냥 세팅돼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늘 자동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230%. 200%가 넘죠. 예. 네, 세출의 30%가 이자예요. 원금이 아니라. 원금을 갚는데 30%가 아니라 이자만 갚는데. 그러면 계속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팬데믹이라는 사건이 트럼프 2기에까지 저는 작동한다. 그 물귀신처럼 트럼프 2기를 끝까지 쫓아갈 거다. 영향을 줄 거다. 어떤 데서 영향을 주냐? 결국에는 금리죠. 저는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금리 인하기에 들어간 거잖아요.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은 연준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국채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박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채 금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사실은 지금 연준이 금리를 4.75%까지 내렸지만 10년물 국채 금리는 아직도 4.3%잖아요. 4.3%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연준의 기준금리가 4.75면 국채 장기물은 10년, 20년, 30년물은 5%가 있어야 맞는 뭐 그러게 맞는 거죠. 기준금리보다도 이제 국채금리가 낮다라는 게 사실 이상한 돈을 거죠. 장기적으로 구워주는데 당연히 불확실성이 크고 네. 이게 장단기 금리가 지금 역전돼 있는 거를 사람들은 당연시 여기는데 이거는 비정상이거든요. 이거는 잘못 형성된 일시적인 경제 현상이고요. 가뜩이나 이게 장단기 금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위에 형성되는 그런 압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부채가 어떤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재정 적자도 임계점을 넘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자동방으로 국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디테일은 뭐 지금부터 무조건 국채 금리가 뭐 6%, 10%, 예. 8% 올라간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아마도 초기에는 트럼프가 저는 주가를 굉장히 방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에 만약에 달러가 주가를 방해, 그러면 달러 약세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할 거고, 금리가 주가를 방해, 그러면 금리를 억압할 거고요. 예, 그러겠죠. 재무부에 뭐 전화 걸어가지고 장기채를 무조건 사라고. 뭐 제니 옐런 장관이 2024년 내내 선거를 위해서 했던 일이잖아요. 예, 그걸 뭐 이미 뭐 민주당에서 했던 거 우리가 못할 이유도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단기채만 발행해, 장기채는 발행하지 말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한 금리가 안 올라가게끔 할 거고요. 관세율도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를 자극한다면 단계적으로 할 겁니다. 한 번에. 근데 우선은 뭐 중국에 대한 관세는 때리지만 일단 60%까지 때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 40%까지만 올릴게. 지금 21%거든요, 평균. 그래서 20%까지만 올릴게. 보편 관세도 10% 완전히 다 몰빵으로 보편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해서만 때린다. 유럽 자동차든 한국 자동차든 어느 나라 자동차든 자동차에 대해서는 트럼프 일기 때 철강을 때렸거든요. 5%인가 해서 21%까지 바로 때렸잖아요. 21%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자동차거든요. 타겟이. 자동차는 무조건 때린다. 그러면 미국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줍니다. 수입이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오히려 지네 거 내수차가 더 팔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내수 가동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가와 금리를 자극하지 않는 선으로 영리하게 진행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는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물가나 금리가 그래도 잡히네. 야, 잘 뽑았어. 잘 뽑았어. 네. 이게 경제 신이야. 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1월, 2월 계속 할 거고요. 하지만 경제는 정직하거든요. 경제는 정직합니다. 그거는 손바닥으로 해가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미 형성된 물가 압력, 금리 상승 압력에 트럼프가 이기에 펼칠 정책은 화석연료, 가격, 기름값과 가스값 내리는 거. 물론 셰일오일 굉장히 많이 팔 겁니다. 그러면 뭐 휘발유값 떨어지겠죠. 그 남는 원유를 수출하겠고 아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팔으려고 할 것 같아요. 뭐 유럽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우크라이나 안보라든지 이런 나토의 뭐 이런 군사적인 합의라든지 이런 것과 거래를 하겠죠. 거래로
계속 그런 수출을 할 거고요. 네. 남는 거는 아무튼 어쨌거나 트럼프의 정부 초기에는 물가와 금리는 잡히지만 그거는 이제 최대 악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타이밍을 좀 자신의 치적을 위해서 조금 더 계속 이제 해결 시점이 뒤로 늦춰지다 보면 이제 해결을 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시점에 소위 말하는 임계점에 도달할 네. 수밖에 없을 거다. 박사님 사실 그걸 되게 좀 명시적으로 그럴 거다라고 좀 되게 확신에 차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라고 봐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 사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이렇게 돈을 푸는데 왜 안 터지나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팬데믹이 그거였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정말 잠깐이었고 오히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이 더 풀렸고. 네. 그동안 그래도 풀린 유동성에 비해서 물가가 그나마라는 게 최고로 9.1%까지 올라갔죠. 예. YY로. 그나마 안정되고 지금 2%대에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통화 유통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피셔의 그 화폐 방정식 뭐 대학교 때 그런 거 뭐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GDP라는 것은 풀린 통화량과 그 화폐 유통 속도와 예. 이제 결과적으로는 같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이 풀려도 GDP 대비 그게 시장에서 막 잘 이렇게 네. 유통이 돼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던 GDP 대비 국가부채 GDP 대비 총통화 비율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실물 경제 GDP에서 필요한 것보다는 M2 총통화가 더 많이 풀렸는데 네. 그러면 이게 원론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더 자극해야 되는데 네네네. 다행스럽게 V가 떨어져서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물가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잡혀 있는데 저는 앞으로는 V가 올라갈 것 같아요. V도 임계점을 좀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의 적정 가격은 공정 가격이라고 그럴까요? 예. 적정 금리는 이자율 수준은 단기 금리의 추세에 그 기간 프리미엄을 더한 건데요. 네. 단기 금리가 지금 JP 모건 같은 데서는 앞으로 미국의 중립 금리가 연준은 2.9%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은 거의 한 3.5% 이렇게 보고 훨씬 있거든요. 높게 보는 네. 거군요. 예. 그러면은 단기 추세 금리는 3.5% 밑으로 가기 어려워요. 그렇다는 얘기죠. 예.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죠. 가산되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 없다고 쳐도 3.5%를 디폴트 값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기간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이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재정 함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은 자동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플러스 업되면 국채 발행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로 따지면 유상증자를 계속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과 똑같죠. 예. 그래서 채권을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발행량이 그렇죠. 조금씩 더 한꺼번에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조금씩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개를 더하면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얘기했듯이 7% 국채 10년물이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네요. 7% 이하라는 거는 채권 금리가 너무 이상하게 낮아 이렇게 되는 시대가 곧 오는데 언제 올 거냐라는 거죠. 이게 저는 트럼프 말기에 올 것 같습니다. 중반 지나서 2026년 후년 정도부터는 그 재앙이 닥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재앙이 닥치면 미국발 시장 금리의 상승, 채권 가격의 폭락, 그렇죠. 대폭락 사태가 오면 결국에는 망가지는 쪽은 또 이머징이에요. 그렇죠.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피해는 유럽이 망가질 거예요. 예, 이번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살아나는 건 어디냐? 미국이에요. 영원한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역사적으로 트럼프가 금융시장까지도 비록 그것이 실정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기가 주장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정책이 결국에는 지나고 나서 보면 트럼프가 위대한 대통령이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최종 승자는 결국 미국이니까. 가장 경쟁력이 있는 달러와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전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미국의 채권을 확고하게 더 만든 거고 부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을 더 잘 살게 만들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찬양을 하겠죠. 예, 참 암담한 사실은 이제 당장은 아닌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참 암담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을 조금 이제 내용이 좀 길어진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뭐 정말 경제 이론의 그런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뭐 보복 관세를 아니 그 보편 관세를 한다, 중국이 60% 부과를 한다는 이 관세 문제는 되게 영리하게 단계적으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인플레를 자극하는 거를 뭐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데 그걸 모르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는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다. 심지어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이게 내려오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유동성 문제고요. 그때부터 돈이 풀리기 시작했고 특히 팬데믹 이후에 돈이 훨씬 더 많이 풀렸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언젠가는 미국 경제 또 글로벌 경제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가 초창기 때는 이걸 어느 정도 뭐 주식시장도 좀 덜 빠지게 하고 뭔가 관리를 하겠지만 결국 이 구조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노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젠간 터질 건데 그게 트럼프의 집권 후반기가 될 것 같다. 그럼 대략 내년 2025년부터 5, 6, 7, 8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략 2027년, 8년 뭐 이 후반부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신흥국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거고 결국 끝까지 타격이 가장 적고 최후의 승자는 역시 또 미국이다. 이 기축통화국의 위력이다. 이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좀 장기 어떤 그런 전망을 가지고 이거를 좀 먼저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이제 박사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박사님 인터뷰의 결론은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 박사님 뵙고 이제 듣고 싶었던 내용들 중에 사실 좀 세부적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근데 이거를 뭐 여기저기서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제 저 사람 얘기를 내가 믿을 수 있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갖고 계신 이 신뢰감을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 뭐 가서 미국 시장이 그동안에도 이미 많이 과열권이다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계속 간단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국장 던지고 이제 미장으로 가야 되겠다 얘기를 하시면서도 근데 지금 들어가도 될라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주시장과 관련돼서는 지금 시장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게 적절한 타이밍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박사님이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렵죠. 네. 저도 제일 잘못 맞추는 게 주식인데요. 저는 뭐 1월 20일 취임일까지는 주가가 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이제 연말까지 너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오르면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1월 시작하자마자 좀 쉬었다가 네. 뭐 1월 말에 취임하면서 이제 다시 또 뭐 한두 달 네. 간다든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뭉뚱그려서 취임 후 한 2, 3개월까지는 괜찮을 거다. 어쨌든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 있을 허니문 거라 기간, 보시는 거군요. 근데 연말까지 너무 많이 오르면 네. 트럼프 트레이딩이 너무 빨리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네. 뭐 연초에는 이제 쉬겠죠. 그런 거는 이제 좀 감안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일기와 지금과의 가장 큰 차이는 밸류에이션의 차이입니다. 2017년에는 지금 S&P 500 PR이 16배였어요. 지금 22배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16배면 무지하게 싼 것 같네요. 놀라운 거는 S&P 500의 IT 섹터, 네. IT 섹터의 PR은 17배였습니다. 와, IT 쪽이요? 지금 29배잖아요. 그렇죠, 30배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IT가 지금 2017년에 비해서는 너무 비싸진 거죠. 지금 뭐 종목 PR을 보시면 다 아실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M7 비롯해서 다 올랐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시 경제는 조금 악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건전성, 뭐 국가 부채라든지 재정 적자라든지 또
앞서 말씀 나눈 이제 금리도 트럼프 일기 때는 금리가 상당히 낮았어요. 물가도 뭐 2%밖에 안 예, 됐고 예, 지금은 근원 인플레이션도 트럼프 일기 때에 비해서 거의 2배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물가도 2배입니다. 상승률이. 그다음에 국제 10년물도 그때는 2% 예. 초반이었어요. 지금 한 2배죠. 더블이죠. 이런 상태에서 2017년 아까 좀 더 전에 말씀드렸던 주가의 밸류에이션도 지금 뭐 IT 기준으로 보면 거의 2배. 그렇죠. 2배 가깝고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는 수요 진작 정책을 그걸 펼칠 것이 예.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물가가 더 자극받을 수 있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일단 법인세를 깎아주기 때문에 예. 법인세를 깎아주면 일단 EPS가 증가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효과로 초기에는 주가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 법인세 인하 효과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가 결국엔 수요 진작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펼칠 관세 정책과 물가 안정 정책 결국에는 외국에서 돈을 뺏어 와가지고 네, 네, 네. 공장도 뺏어오고 돈도 뺏어오고 다 뺏어 와가지고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해줄 거고 그래서 미국 경제는 노랜딩을 갈 거다. 잘 먹고 잘 살 거다라는 확신이 더 트럼프 아마 100일간에는 충만할 것 같아요. 100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냐면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것 같습니다. 종전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 관세와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관세를 실행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법인세를 중소기업부터 인하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으로 확대될 거고. 그다음에 기후 협약 탈퇴할 거고. 예. 기후 협약 탈퇴라는 것은 셰일 오일 마음껏 퍼 내겠다, 그거,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유가가 잡힐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제재가 이제 일단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다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큰 우리나라 대중 메모리 수출이 디램 수출이 낸드 포함해 가지고 거의 한 40%잖아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 40%를 네, 중국에서 매출 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적지 않은 뭐 하루 아침에 바로 타격을 받는 건 아니지라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국 제재가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네. 이런 굵직굵직한 부분부터 AI 이런 네. 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 이게 규제 완화와 중국 때리기는 미국 기업의 수익 개선.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게 이러다가 테슬라가 미국에서 안 팔리면 어떻게 하지? 애플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하지? 보복 조치가 나올 텐데 이런 우려감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게 100일 기간이죠. 4월 말까지. 그래서 뭐 아주 급하게만 막 안 오른다면 S&P 500은 한 6,6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6,600. 지금 10% 정도니까 벌써 6,600도 10%밖에 안 되네. 그러네요. 그럼 사실은 어제 6,000이었어요. 며칠 오르면 또 그러니까 뭐 오락가락하면서 어쨌든 뭐 그렇죠. 꾸역꾸역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그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투자하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 시장이 워낙 좀 수급도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기업들 실적도 좀 뭐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 시장을 투자할 만한 뭔가 메리트가 좀 미국에 비하면 이제 너무 비교가 되니까 가는 거에 대한 거는 뭐 긍정적으로 보지만 결국은 앞서 말씀하신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미국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계속 오른 거에 따른 어떤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지금 막 약간 뇌동매매하듯이 따라 들어가지 말고 일단 미국 시장이 좀 조정받을 때 타이밍에 들어가면 조금 그나마 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1월 하순까지는 좀 오른다. 예, 그래서 단기 뭐 트레이딩 하자. 예, 할 수 있을 분들은 단기에 잘 먹고 빨리 빠져나오고 뭐라든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2월 정도부터는 그 당시 그때 밸류에이션에 따라 달라지지만 큰 폭의 하락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쉬긴 쉬어야 되는군요. 더 올라가기 위해서도 10% 조정이 아니라 저는 그 원래 지금 한 올해 연말에는 조정을 받으면 20% 이내로 하락할 지수가 주가 지수가 만약에 1월 말까지 혹은 2월까지도 더 오른다. 트럼프 허니문 기간에 더 오른다. 그래서 S&P 500 PER이
22배가 아니라 25배, 네. 6배 되고 IT PER이 30배 넘어가겠네요. 30배가 아니라 뭐 35배가 되고 이러면 한 30%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점 대비. 보통 10%면 건전한 건강한 조정 얘기하는데 20%면 본격적인 침체 이런 얘기도 나오고 30%면은 뭐 대폭락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법. 대폭락이고 재앙이죠. 그러니까. 종목은 반토막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예. 반토막까지는 아닌가? 50% 하락.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밸류에이션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것도 저는 경제 현상 중에 하나인 게 미국 경제가 과열로 가는 것을 주가가 조금 잡아줄 것 같아요. 트럼프는 고마워해야 됩니다. 주가가 오히려 네. 그게 어쨌든 조정받고 다시 반등을 할 거니까. 네. 근데 주가 조정이라는 것은 조금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의미가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경고장을 던지는 겁니다. 너 이렇게 정책해서는 안 된다. 네, 잘못하면 미국 경제 절단 날 수 있어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거든요. 저는 시장은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여쭤봤던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까지 돈을 쏟아붓는데 도대체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게 결국 항상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시장이 됐든 경제가 됐든 그 나라 뭐 일단 서민들의 생활이 됐든 뭔가 생태계를 늘 좋았는데 그게 역사인데 왜 그 역사가 이번에는 반복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그 어떤 게 이번에 트럼프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재선이 된 이 상황에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말씀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또 이제 이런 또 재앙에 가까울 정도의 대규모 이런 어떤 시장 조정, 폭락 뭐 이런 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또 시장이 한번 물갈이도 좀 되고 그 다음에 옥석 가리기도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이제 반등을 하기 위한 또 올라가기 위한 일종의 좀 숨고르기도 되고 할 테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마냥 막 이제 공포에 빠져서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은 그 안에 빠지면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패닉에 빠지긴 하겠죠. 근데 좀 미리 좀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한다면 막상 예. 보면 견디기 어렵죠. 굉장히 힘들죠. 근데 지금은 너무 이제 그 투자자들을 무장 해제하는 것 같아요. 주가 조정은 영원히 안 올 것 같다라는 하는 그러한 지금 페이크를 시장은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캔 피셔 회장이 항상 주식은 모욕의 달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미국 투자자들을 모욕시킬 것 같습니다. 목욕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좀 큰 조정이 왔을 때 결국에는 적게 다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2025년 게임은 거기에서만 조금만 안 다칠 수는 없어요. 근데 조금만 다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수익률이 2025년 연말에는 웃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다 절단 나면 수익이 투자 수익이 절단 나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조정이죠. 사실 말이 25% 30%지 이거는 그것도 저는 굉장히 가파르게 짧게 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팬데믹 때랑 금융위기 때랑 비교를 하는데 금융위기 때는 했다가 물론 그때도 그 V자 반등했지만 그 뒤에도 좀 약간 빌빌거리는 모습이었는데 팬데믹 때는 너무나도 확연한 V자 반등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짧게 조정이 세게 오고 바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큰 폭락이 싱크홀처럼 굉장히 대응이 불가능할 정도로 갑자기 오고 그 다음에 낙폭의 거의 한 60-70%를 회복하는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그래프를 만들어 가겠죠.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또 에너지를 또 충전을 하는 다시 조정이 안 끝난 것처럼 겁도 주다가 하지만 저는 하방 경직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경제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생산성도 지금 개선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는 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구간에서 미국이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일종의 경기의 소순환이 굉장히 짧게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주가 하락하면 한 분기 정도는
뭐 GDP도 크게 이제 급냉하겠죠.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고 마치 2020년, 21년에 굉장히 IT 쪽에서 많은 주가 상승과 투자가 일어났다가 2022년에 아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한 50% 폭락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좀 숨고르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한 IT 쪽에 대한 소비와 투자가 한번 이렇게 숨을 돌리고 가는 그런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나타났고, 그리고 2022년 8월에 S&P가 3,500, 엔비디아가 그때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3,500에서 지금 S&P가 더블 왔고, 엔비디아도 그때부터 10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8월이라는 게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는데 연준이 금리를 거의 400bp 올린. 맞아요. 이번에도 조금 조정의 성격이 IT 쪽에서의 조정이 오는 건데 그 IT 조정의 의미는 2022년에 너무나 과잉된 소비와 투자가 숨고르기를 하듯이 2025년에 그러한 조정이 오히려 득이 돼서 그 이후에 미국 경제가 완전히 맛이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조정 때문에 한번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또 길고 멀게 주가가 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확보해주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전 한 큐에 해소시켜주면서 그래서 이거는 머니게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굳이 의미를 더한다면 IT 쪽에서의 숨고르기 그런 투자의 조정의 의미이지 경기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조정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실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면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빠질 때 사야 된다. 예. 근데 이미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패닉에 빠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러면은 미리 이렇게 조정을 급하게 가기 전에 조금 현금화해서 뭔가 이제 자금을 실탄을 마련해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맞습니다. 저는 S&P 500 PER 25배 정도를 그 임계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2배니까 24배에 넘어가면 그것도 내년도 S&P 500 EPS가 기업들의 EPS가 17% 증가하는 것을 대입했을 때 지금 25배가 임계점이기 때문에 한 S&P 500 지수 기준으로 6,500을 넘어갈 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현금을 주식 비중을 줄이고 좀 계좌의 현금 비중을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현금 비중을 높여서 조정에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뭐 7천까지 갈 수 있죠. 갈수요. 저 인간 그때 그 얘기 하는 바람에 내가 못 먹었다. 근데 주식 투자의 격언이 뭡니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 그렇죠. 사실 그때 그 안에 빠져가지고 또 사실 그때쯤 되면은 또 그런 상황 되면은 또 온갖 또 장밋빛 전망들 또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과 귀를 멀게 하죠. PR 보지 말라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 박사님 요 지수 요 그다음에 저 S&P 500 선행 퍼저 요거를 한번 계속 워치를 하고 있다가 비슷한 시기가 되면 박사님을 또 한번 자 강제로 납치를 해서라도 모셔서 자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때가 왔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더 저도 안 왔으면 좋겠네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미국 경제 얘기를 앞서 이제 사실은 큰 틀에서 장기적인 전망은 박사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그 안에서의 얘기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 JP 모건에서 낸 자료가 사실은 이제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장기 그 전망의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이런저런 정책들 하니 인플레 자극할 건 뻔하고 국채 금리도 올라갈 게 뻔하다. 근데 JP 모건 입장에서 봤을 때는 5%가 되게 분기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5%를 넘어가면 경기도 안 좋아질 거고 침체도 올 거고 지금은 경침체가 쏙 들어갔지만 그 다음에 물가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질 거고 무엇보다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거다. 하지만 5%만 안 넘기고 4% 중후반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일종의 골드락스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JP모건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BCA 리서치인가요? 그 어떤 그 쪽에서 나온 거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65%였던 게 우리 75%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향후 경제와 관련돼서 이제 두 이제 전망이 나온 건데 이 5%라는 거를 JP모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서 이 5%가 왜 뭔가 의미가 있는 그 금리 수준입니까? JP모건에서 어떻게 5%를 얘기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예. 저도 5% 정도는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 이유는요. 지금 PR이 S&P가 뭐 한 20배라고 치면 네. 22배지만 5%지 않습니까? 네. PR을 거꾸로 하면 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배당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듯이 PR의 역수는 기업 수익을 기준으로 한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5%가 기대 수익률이고 지금은 정확하게는 뭐 한 4.6% 되겠죠. 예. 22배니까. 그런데 금리가 이제 5%가 넘어가면 채권 투자 안 하는 게 바보가 되는 거죠. 주식 투자하는 그렇죠. 게 굳이 위험자산 투자할 필요가 없는 더 거죠. 바보가 되는 거기 예. 때문에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지금 버크셔 해더웨이 현금 비중이 가장 높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단기 국채 3개월만 돌리더라도 계속 5% 정도. 이상을 예. 먹고 있으니까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손을 빼죠. 주식시장에서. 네, 주식시장에서 손을 빼고 현격하게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일어납니다. 안전자산 쪽으로. 그래서 이제 또 채권 금리는 또 5%를 살짝 넘어가겠지만 사자가 많아서 또 눌리는 거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뭐 딱 5%라기보다는 5%에 근접하면 주식시장에서는 도저히 S&P 500 PR, EPS가 내년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17% 증가가 아니라 20%, 25% 증가하면 5%라도 괜찮아. 12개월 후에 EPS는 PR은 더 떨어져. 그러겠죠. 하면서 버틸 수 있지만 기업이익이 뭐 예정대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예상보다 조금 안 좋게 나오는 조짐이 있다든지 분기 실적에서 내년 1Q 실적이라든지 뭐 이럴 때요. 그러면 이제 주가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고 부러지는 거죠. 부러지는 현상이 이제 아마 임계점을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에도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네, 경기 침체는 지난번에 박사님 한번 말씀을 들을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내려가는 걸로 네. 보인다. 좀 전에 또 말씀하셨던 미국 경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견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럼 이런 전반적인 어떤 이런 상황들에서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입장에 큰 변화는 없으신 거고요. 결국엔 다른 게 있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저는 주가 하락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오히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풀에 꺾여버린 부러져버린 주가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주식시장을 관전하는 포인트는 경기를 보고 주식을 보면 안 됩니다. 주식을 보고 경기를 봐야죠. 이게 거꾸로네요. 네, 완전히 거꾸로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이 많이 풀리고 그 돈이 그것도 전 세계의 돈이 미국 R 주식, 미국 ETF를 미국 채권을 사느라고 다 미국 땅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 주가가 폭락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충격이 특히 이제 ETF 중에서 지금은 레버리지가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예. 종목 선물도 많고 지수 선물도 많고 또 일종의 레버리지 상품인 트리플, 곱버스, 뭐 곱버스가 아니라 뭐 3배 거꾸로도 있고요.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우리 수학개미들 투자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굉장히 짧고 굵게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적정 가격보다 더 빠지는 거죠. 미국 경제가 완전히 절단날 것처럼. 하지만 그거는 머니 게임에서 발생한 투기와 공포의 교차에서 나오는 그러한 포모에서 나오는 것이 실물 경제와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큰 관계는 없다. 관계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주가가 그렇게 폭락하면 일단은 모든 투자가 멈추죠. 기업 투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IT 기업들 투자가 이참에 AI 해서 뭐 조금
그 돈벌이가 좀 시원치 않은 목소리가 또 주주들이 그래도 많고 또 회사에도 그런 의견도 많은데 주가가 뭐 일어나면 폭락하는데 거기다가 아야 이번에는 뭐 이런 기회를 삼아서 투자하자. 야 조금 있으면은 값싼 뭐 M&A 매물도 나와. 뭐 이러면 조금 다 딜레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투자가 딜레이 되면 뭡니까? 해고가 늡니다. 그렇죠. 해고가 늘면 당연히 지금 순식간에 예. 지금 베버리지 곡선상 지금 그 경제활동 인구분의 기업의 고용 건수를 이제 고용률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고용률이 지금 4.8% 정도 되는데 이게 4% 밑으로 이제 떨어지면 고용이 이제 기업의 고용 구인 건수가 구인이 이제 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노동 공급 쪽에서 실업률이 급속하게 그렇죠. 일어나요. 그래서 4.1이 아니라 4.12, 4.15, 4.2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단방에 5%로 찝니다. 단번에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상승이 아니라 급등인 거군요. 신규 실업 상장 건수가 20만, 25만이 아니라요. 단번에 40만으로 갑니다. 그래서 40만으로 가면 주가가 또 폭락하죠. 그걸 그렇죠. 보고. 예. 그리고 주가가 폭락하면 또 해고가 늡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예. 그래서 두 주 연속 그 연속 실업 청구 건수가 지금 190만 건에서요. 예. 예. 팬데믹 이전에 300만 건 이상으로 그냥 바로 갑니다. 수직으로.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게 그렇게 후행적이긴 한데 한번 뭔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게 그냥 완만한 게 아니라 그냥 네. 급등 또는 급락 이런 지금은 개념이고. 미국 고용 시장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기 후행 지표가 아니라 선행 지표가 돼 버렸어요. 이제는 네, 그거를 중시해야 되고 이 선행 지표인 고용 지표가 망가지면서 경기가 더 망가지는데 근데 이 고용을 망가뜨리는 트리거는 주가 하락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네. 경기 침체나 이런 게 원래 보통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기업들 실적에 영향을 줘서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진다. 보통 그래서 주식시장이 떨어진 이런 개념이었는데 완전히 이제 거꾸로 가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주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관세도 사랑하지만 주가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조짐이 보이면 아마 기업에 전화해서 자사주 매입하라고 그러거든요. 뭐 너무 그렇고도 너무 그렇죠.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주가 부양책을 뭐 지방기금도 만들지 몰라요. 증권 증시 안정기금 같은 거 우리로 따지면 그뭐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트럼프는 주가 방어를 반드시 할 거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겠지만 그게 이제 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오히려 더 빠지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정말 패닉에 빠지는 거고 다 던지는 거죠. 참 근데 그런 게 뭐 어쨌든 주기적으로 뭐 몇십 년에 한 번씩 반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그 정도까지 이번에 갈지 아니면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 때문에 좋은 어떤 활용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정은 짓지 말고 그런 쪽에 확률이 높으니 조금 조심스럽게 가자. 그렇게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좀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박사님 모시고 제가 듣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실은 이제 전 세계 경제가 뭐 미국 일방 주도로 이렇게 가고 있고 지금 전 세계 경제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도 사실 미국이고 뭐 돈이 그러니까 투자가 이제 집중되는 것도 사실 미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의 주요 수출국이었던 중국, 미국, 유럽, 뭐 동남아 이렇게 봤을 때 중국과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처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 글로벌 경제라는 게 결국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가 유지가 돼야지 꾸준히 서로들 성장을 하고 또 이제 혹시라도 침체가 오더라도 이제 같이 조금 부진했다가 같이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앞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큰 흐름대로 본다면 경제적인 그러니까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또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더라도 결국은 점점점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이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가 미국 한 나라의 중심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 게 이게 이제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 한국 국민들의 삶에 또는 투자나 이런 거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사실은
오랫동안 이제 박사님처럼 계속 수치를 봐 오시고 다양한 그런 이 부침을 보셨던 분이 좀 그다음에 이제 나라 밖에 이런 어떤 전반적인 상황 같은 거 두루두 다 이제 꿰고 계시는 분께서나 이제 좀 말씀해 주실 법한 되게 이제 모호하죠. 질문 자체가 모호한데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좀 네. 있어서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미국에 무슨 속국이 되는 게 속국이 돼야 되는 게 나은 게 아닌가 막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이런 어떤 미국 일변도의 삶이 세상의 흐름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 뭐 질문이 너무 어려우신데 아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근데 뭐 언뜻 생각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정책이 결코 바이든 정부보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아,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큰 구도에서는 뭐 관세율을 때리고 예. 뭐 이웃 나라에서 뭔가를 뺏어오고 못 살게 속된 말로 못 살게 구는 이제 그런 트럼프 정책이 세계 교육을 둔화시키고 우리처럼 이제 수출로 지금 성장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예. 경제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뭐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뭐 조선 이제 제휴 얘기를 좀 했듯이 예. 미국은 안정된 서플라이 체인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신뢰할 만한 안정된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2차 전지 부품이라든지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뭐 국방이라든지 예. 이런 쪽에서 뭔가 협력 라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 결국에는 IRA라든지 반도체 과학법, 칩스법 이런 것들이 되면서 우리나라 공장들이 거의 한 뭐 4년간 한 140조 정도 공장을 지었을 거예요. 미국에나.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만약에 그게 이제 그 보조금이 축소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그런 네. 상황이 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정부 때 우리가 편했던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정말 공장이 다 미국으로 가고 공장만 갔습니까? 인력도 가고 그렇죠. 뭐 세금도 가고 세금도 다 간 가고. 거죠. 그리고 미국 근로자들이 평균 임금이 1억 5천 넘는데 그 임금 고임금을 지금 지불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4년 바이든 정부 때 바이든 정부라고 우리나라를 정말 편하게 해줬던 거 아니고 이럴 때도 살아남았던 한국인데 뭐 트럼프에 뭐 못 살아남을 게 뭐 있냐 조금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 잘만 하면 트럼프한테 거래를 잘하면 야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게 이거 해줘 이거 해줄게 이거 조금 적게 우리한테 피해를 주게 만들어 이거를 되게 잘하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것도 있었네. 예를 들어서 바이오 뭐 중국 지금 생물보안법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원료의약품 중국 의존도가 미국이 한 40% 된다 그러거든요. CDMO 위탁 생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존도가 높아요. 이런 것들 다 중국 못하게 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날개 달겠죠. 네. 조선업 날개 달죠. 근데 반도체 일시적으로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중국이 AI가 강하기 때문에 AI를 때릴 거거든요. 그렇죠. 반도체 장비, 뭐 반도체 D램, D램 뭐 이런 것들 때리겠지만 대신에 그 7나노 이하의 뭐 하이엔드 쪽은 결국에는 대만과 우리나라를 듀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 포함해서. 대만과 기타국, 한일 같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트럼프 정부 때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기사회생을 할 수도 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쪽을 바라보면 저는 너무 암울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선업이 아마 그런 면에서 최근에 트럼프가 얘기도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제 전문가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모 교수님인데 미국 애들이 아쉬운 게 있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 미국이 우리한테 아쉬워할 법한 뭐 섹터, 뭐 어떤 기술, 뭐 그런 게 있다면 지금 조선은 이미 이제 사실은 검증이 좀 확인이 된 거고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뭐 지금 뭐 사실은 앞에서 두루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긴 한다는 생각 들긴 합니다만 미국이 우리 없으면은 뭐 좀 불편한 거, 그 다음에 중국 걸 쓸 수밖에 없다라든가 뭐 자기들 뭐 그런 어떤 게 있다 그러면 뭐 그게 배터리, 뭐 반도체, 뭐 그런 부분이 또 있을까요? 미국이 우리 없으면은 되게 아쉬울 수밖에 없는. 글쎄요, 뭐 앞서 말씀 나눴던 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면서 네. 세계가 블록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에 조금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크게 보면은 하이엔드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에서 지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몇몇 잘 나가는 뭐 2차 전지 부품 소재 업체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들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조금 그 미국의 그런 수요의 전력기기 이런 쪽을 제외하면 조금 전체적인 어마운트가 조금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큰 굿즈는 저는 파운드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트럼프 집권 4년 내내 가장 트럼프가 중국을 두려워하는 거는 뭐 바이오도 두려워하고 뭐 기타 등등 두려워하겠지만 저는 AI일 것 같아요. AI가 군사적으로도 엄청 의미가 있고 이게 4차 산업의 패권의 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떤 산업으로 확장 발전할지 그렇죠. 그걸 모르죠. 그리고 이제 뭐 자율차도 마찬가지로 AI고요. 그렇죠. AI죠. 로봇도 AI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UAM 같은 것도 결국에는 AI고요. 드론도 AI고. 그래서 군사도 AI고요. 지금 모든 군사 장비가요. 그래서 AI 쪽에서 완전히 올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에 올인하려고 하이엔드 반도체를 중국에 납품하지 말라는 거고, 그렇죠. 그걸 생산하는 장비도 납품하지 말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초점은 반도체가 아니라 AI거든요. 그래서 모든 초점을 AI에 둬야 됩니다. AI 쪽에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품목,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가장 큰 거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죠. 그거는 하이닉스가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파운드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삼성전자 맞습니다. 파운드리가 살아나야 여기서 트럼프 기간 동안 완전히 살아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납니다. 주식시장도 살아나고. 그리고 사실 그게 글로벌 경제 전체 측면에서 보더라도 너무 한 회사가 가는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렇죠.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사실 대만 사람들 들으면은 되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만은 계속 중국이 우리를 침공할 것이다라는 이 공포감이 계속해 좀 휘둘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걸핏하면 중국에 해상 봉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TSMC의 주요 파운드리 공장들 사실 대만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해외에 직구는 있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는 삼성 파운드리가 어쨌든 뭐 TSMC를 능가하면 더 좋은데 능가하지 못하더라도 버금갈 정도의 뭔가 수익순까지 빨리 올라가 주는 게 글로벌 경제 전체를 위해서라도 뭐 좋지 않을까. 물론 뭐 인텔도 파운드리가 있긴 해서 인텔을 키워준다면 또 사실 좀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참 결국 참 이게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위상이 크다라는 걸 또 한번 박사님이랑 말씀 중에 느끼네요. 결국은 삼성이 어쨌든 회복을 해야 우리 경제도 그렇고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고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요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장시간 동안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